아줌마, 빨리 좀 나가줘요. 저도 불편하거든요. 생일날 불륜 상대 여자가 그녀의 집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민 건 케이크가 아니라 이혼 서류였습니다. 도장 찍고 나가. 집은 4명이야. 그 여자가 그녀의 부엌에서 칼을 들어 비웃었습니다. 이 칼무이디네요. 새거 했어요. 35년 동안 사용한 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릇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 산 거예요? 완전 촌스러운데. 아들 돌잔치 때 산 그릇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뒤집으며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진만 있으면 애도 헷갈리잖아요. 손주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고 며느리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5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봉투, 죽기 전엔 절대 열지 말아던 그 봉투, 공원 벤치, 밤 11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1990년 11월 3일, 그녀가 시집 온 날부터 시작된 기록. 1장, 2장, 10장, 35장.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던 날들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이 기록을 남긴 걸까요? 마지막 장에 떨리는 글씨로 적힌 한 문장. 이게 공짜가 아니란 걸 내가 제일 잘 안다. 힘들 때 써라.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빨리 나가라던 그 여자도, 도장을 강요하던 남편도, 침묵했던 아들도, 시어머니가 남긴 그 봉투 하나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실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생일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에서 남편이 내민 건 축하가 아니라 이혼 서류였고 낯선 여자가 그녀의 부엌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고 며느리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건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5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봉투, 죽기 전엔 열지 말아던 그 봉투를, 공원 벤치, 밤 11시,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날짜, 1990년 11월 3일, 그녀가 시집 온 날부터 시작된 35년간의 기록.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던 날들이 한 장 한 장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도 아들도 시어머니가 남긴 그 봉투 하나가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실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커피를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부엌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가자고 하면 남편이 또 귀찮다는 표정을 지을 테니까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안 치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거실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 앞에 놓인 건 국그릇이 아니라 서류 뭉치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도장부터 찍고 나가. 집은 내 명의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일 축하는커녕 이혼 서류라니.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7살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 단발머리, 명품 가방, 하이힐. 제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설탕 어디 있어요?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제 남편을. 그 여자가 제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매일 여닫던 그 찬장을. 설탕통을 꺼내 커피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이 그릇들 다 낡았네요. 새로 사야겠어요. 제 그릇이었습니다. 아들 돌잔치 때 산 그릇. 명절 때마다 음식 담던 그릇. 손주 첫 이유식 담던 그릇. 낡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앉던 그 자리에 커피를 마시며 제 부엌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까 구상하는 것처럼. 이 칼 좀 무디네요. 제가 쓴 칼을 들어 빛에 비춰보는 그 여자. 그 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지. 시댁 제사상, 명절 음식, 아들 도시락, 손주 반찬. 그 칼 하나로 35년을 살았는데 무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그만하자. 35년 밥값은 했잖아. 밥값? 35년이 밥값이었습니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하지만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저 출근해야 해서.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이제 편히 사세요. 35년이면 충분히 사셨잖아요. 저도 이 상황 불편하거든요. 빨리 정리하시죠. 편히 살라고요? 35년이 충분하다고요? 남편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간단하잖아.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생각은 무슨.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 오늘 안으로 나가. 오늘 안으로.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그동안의 흔적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주 서윤이의 첫걸음마 사진, 아들의 초등학교 학부모 상담 메모, 시어머니 퇴원 날짜가 적힌 수첩.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제 손에 쥐어주셨던 것. 정순아, 이거 받아. 절대 버리지 마. 내가 죽으면 열어봐. 그전엔 안 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5년 동안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살았습니다. 열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7시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밤 11시, 공원 가로등 아래,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깼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제일 힘드니까. 첫 장, 1990년 11월 3일, 정순이가 시집 온 날,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음식 준비, 저녁 9시까지 손님 140명 접대, 발이 부어 신발을 벗지 못했다. 두 번째 장, 1991년 2월 15일, 민준이 100일, 정순이가 혼자 준비, 떡, 과일, 음식 30가지.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10번째 장, 35년치였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 새벽에 일어난 날들, 명절 음식을 만든 날들, 시부모님 병원에 간 날들, 손주를 돌본 날들, 학부모 모임에 간 날들,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던 날들, 시어머니는 다 적어두셨습니다. 마지막 장,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아, 이게 공짜가 아니란 걸 내가 제일 잘 안다. 나도 며느리로 40년을 살았다. 내가 제일 힘들 때 이걸 써라. 필요하면 써라. 미안하다. 고맙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바닥으로 봉투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관절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괜히 돈 쓰지 말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어제 저녁 먹고 남은 것들, 남편 커피를 내렸습니다. 설탕 1스푼, 프림 반 스푼, 결혼한 뒤로 쭉 똑같은 비율이었습니다. 밥을 안 쳤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썰고 멸치 육수를 부었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마루를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했으니까요. 거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들, 젓가락과 숟가락, 제 자리와 남편 자리. 남편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밥을 떴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은퇴한 뒤로는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일과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한마디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오늘 저녁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생선, 채소, 두부.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먹고 남은 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낮잠을 잤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잤으니까요. 갱년기가 지나고 나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두세 시간씩 뒤척였습니다. 의사에게 가자고 하면 남편이 말했습니다. 약 먹지 말고 그냥 참아. 그래서 참았습니다. 오후 3시쯤 눈을 떴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증상이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시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6시 30분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씻지도 않고 바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부엌을 닦았습니다. 쓰레기를 모아 밖에 내놓았습니다. 9시가 되면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11시쯤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벌써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이게 제 하루였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달랐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점심때 집에 와서 남편 밥을 차려주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밤에 병원 침대 옆 의자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에 와서 남편 아침을 차려주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장례식 준비를 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똑같았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2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정순아, 네 어머님, 고생했다.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봉투 하나 있다. 가져와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받아. 절대 버리지 마. 네. 내가 죽으면 열어봐. 그전엔 안 돼. 네, 어머님. 약속해. 약속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씨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아들. 어렸을 때는 엄마 하며 제 치마폭에 매달렸던 아이. 하지만 커가면서 달라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말이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 멀어졌습니다. 1년에 몇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봤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거는 법은 없었습니다. 가끔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한다는 걸. 그래서 저도 거리를 뒀습니다. 며느리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손주도 있었습니다. 서윤이, 제 손주, 태어나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 제가 돌봤습니다. 며느리가 약사로 일을 했으니까요. 아침 8시에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서윤이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오후 5시에 며느리가 데려갔습니다.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서윤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서윤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바쁠 텐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명절 때나 서윤이를 봤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잠을 청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나온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건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오늘 남편이 말했습니다. 도장 찍고 나가. 밥값은 했잖아. 밥값. 지나온 세월이 밥값이었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친구 영숙의 집 부엌에서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참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매일 했던 그 말이 참자, 참자, 참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 영숙의 집에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짐을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앉던 그 자리에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하자. 간단하게. 집은 내 명의야. 예금도 내 통장이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결혼할 때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거야 집 사는데 보탰잖아. 생활비로도 쓰고.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소파 스프링 다 나갔는데 새 거 사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자. 그 여자가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장롱도 낡았네요. 텔레비전도 작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 그릇들을 꺼내봤습니다. 이 그릇들 언제 산 거예요? 완전 옛날 스타일인데.
아들 돌잔치 때 산 그릇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그릇을 하나씩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알뜰한? 그냥 촌스러운 거죠. 요즘 누가 이런 그릇 써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거실로 돌아와 벽을 봤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돌잔치 사진,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손주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그 여자가 사진을 내렸습니다. 이 사진들 다 치워야겠어요. 제가 새로 꾸밀 거니까요. 손주 사진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할머니 사진만 있으면 애도 헷갈리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 상황을 봤습니다. 뒤집힌 사진들을,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그 여자를.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지 않아요? 일리가 있다고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아버지도 인생이 있으시고.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게 내가 할 말이니.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서.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 상황 불편해요. 아줌마나 저나 같은 집에 못 있잖아요. 빨리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편히 사신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편한 건가요?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아줌마도 새 인생 사시면 좋잖아요. 이제 그만 나들이세요. 여보도 지겹다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정순아, 그만하자.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서로 불편하다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제가 한 게 뭡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집안일이잖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당연하다고요? 여자가 재산 문제에 뭘 알아? 그냥 도장이나 찍어.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럼 나는 뭘 했는데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시부모님 병수발 들고, 손주 돌보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이렇게 남편 눈을 똑바로 본 게. 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에휴, 그런 걸 가지고. 요즘 세상에 무슨.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당신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아, 말 조심해. 저도 일어났습니다. 뭘 조심합니까? 지난 세월 동안 입 다물고 살았는데, 이제는 말할 겁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순아, 그만해. 창피하게. 창피하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창피한 건 당신입니다.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가방을 집었습니다. 여보, 저 나갈래요. 이 분위기 너무 불편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가지 마. 정순이가 나갈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저를 내보내고 싶으십니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가.
더는 기다려주지 않아. 알겠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남은 짐을 챙겼습니다. 손주 서윤이 사진 몇 장, 시어머니가 주신 봉투, 옷가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갈 곳은 영숙의 집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정순아, 어디야? 지금 나왔어.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앞이 어둡더라도, 비록 갈 곳이 없더라도, 이제는 제 발로 걷기로 했습니다. 영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 영숙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짐 내려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이 차를 끓여줬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마셔. 목마르지? 고마워.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영숙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쉬어. 생각 정리하고. 고마워, 영숙아.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나 카페 가봐야 해. 저녁에 올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먹어. 응. 영숙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친구 집에 있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 너도 어려웠을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요. 응? 집에 있는 엄마 물건들이요. 다 버렸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 그릇들, 옷들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제사 그릇까지요. 제가 몰래 건진 게 몇 개 있는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그리고요, 엄마. 응. 그 사람이 서윤이한테요. 나를 새할머니라고 부르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이가 우리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하니까요. 늙어서 요양원 가셨어 그랬대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화나서 따졌더니 아빠가 그 사람 편 들면서 엄마, 저희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민준아. 네, 엄마.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엄마, 그리고요. 아빠가 변호사 선임했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한대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물건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돌잔치 때 산 그릇, 명절마다 음식 담던 그릇, 시어머니 제사 그릇, 전부 쓰레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주 서윤이가 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갔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이 돌아왔습니다. 정순아, 저녁 먹었어? 아직. 같이 먹자. 내가 김치찌개 끓일게. 영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냄비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상을 차렸습니다. 먹자.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넌 정말 잘 살았어.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살았잖아. 그거 아무나 못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산 건가?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잘 살았어. 진짜로. 저는 처음으로 등을 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나를 위해? 그래. 내 인생이잖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 인생.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일 나랑 어디 갈래? 어디? 내가 아는 곳이 있어. 상담소 같은 데인데. 상담소요? 응. 여성인권 상담소. 거기서 법률 상담도 해줘.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될까? 영숙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내일 같이 가보자. 고마워, 영숙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이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여기서 자. 편하게. 고마워. 영숙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건들 다 버렸대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새할머니라고 부르래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 커피를 내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청소할 집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하루였습니다.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응. 습관이야. 영숙이 웃었습니다. 우리 커피 마실까? 좋아. 영숙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설탕은 넣을래? 응. 설탕 1스푼, 프림 반 스푼.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오늘 상담소 가자. 10시에 문 열어. 알았어. 아침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만든 토스트와 계란이었습니다.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9시 30분. 영숙이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응.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챙겼습니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영숙의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30분쯤 갔습니다. 상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여성인권상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상담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5년입니다. 상담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저를 봤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집은 남편 명의입니다. 예금도 남편 통장입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것만요? 시부모님 병수발도 들었습니다. 손주도 돌봤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둔 게 있나요?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상담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네. 상담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두 번째 장을 봤습니다. 세 번째 장을 봤습니다. 상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상담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증거요? 35년간의 가사노동, 돌봄 노동이 기록된 증거예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상담사를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습니다.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영숙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잘됐다. 희망이 보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상담사가 복사해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첫 장, 1990년 11월 3일. 정순이가 시집 온 날. 새벽 5시부터 음식 준비. 저녁 9시까지 손님 140명 접대. 발이 부어 신발을 벗지 못했다. 두 번째 장. 1991년 2월 15일. 민준이 100일. 정순이가 혼자 준비. 떡, 과일, 음식 30가지. 새벽 2시까지 일했다. 세 번째 장. 1993년 9월 1일. 민준이 첫 돌. 친정 부모도 오셨지만 정순이는 부엌에만 있었다. 한 번도 앉지 못했다. 한 장 한 장이 제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무릎 꿇고 마루 닦는 것도,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것도 다 적어두셨습니다. 10번째 장. 2005년 3월 12일. 시아버지 암 진단. 정순이가 병원과 집으로 간다. 하루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된다. 11번째 장. 2005년 6월 20일. 시아버지 별세. 정순이가 장례식 모든 것을 준비했다. 사흘 동안 눈을 붙이지 못했다. 15번째 장. 2010년 8월 5일. 손주 서윤이 태어남. 정순이가 산후조리 도왔다. 한 달간 며느리와 손주를 돌봤다. 16번째 장.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정순이가 매일 손주를 돌봤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번째 장. 2020년 1월 15일. 나도 병원에 입원했다. 정순이가 매일 병원에 왔다. 자기 무릎도 아픈데 나를 돌봤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정순아, 이게 공짜가 아니란 걸 내가 제일 잘 안다. 나도 며느리로 40년을 살았다. 내가 제일 힘들 때 이걸 써라. 필요하면 써라. 이게 내 인생의 증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안다. 미안하다. 고맙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순아,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널 지켜주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봉투를 넘겨봤습니다. 와, 이게 몇 장이야? 한 장 한 장 세어봤습니다. 35장이었습니다. 매년 한 장씩 빠짐없이. 영숙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기록하셨어. 날짜까지 다 있잖아. 저는 한 장 한 장을 다시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언제 병원에 갔는지, 언제 명절 음식을 준비했는지, 언제 손주를 돌봤는지 전부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두셨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거 법정에 가면 엄청난 증거가 될 거야.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일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자. 상담소에서 연결해준다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변호사한테 갈 수 있는 거야? 영숙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무료 법률 상담이래. 걱정하지 마. 고마워, 영숙아.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숙이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편히 자. 고마워. 저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으니까, 시어머니의 봉투가 있으니까, 영숙이 옆에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잘 살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깨웠습니다. 정순아, 일어나.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가야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영숙이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빵과 우유. 간단히 먹고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상담소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이시죠? 네.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1990년에 결혼했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집은 남편 명의입니다. 예금도 남편 통장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 부인께서 하신 일은요? 가사노동입니다. 시부모님 간병도 했고 손주도 돌봤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받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변호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저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사노동, 돌봄 노동이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분할 청구권,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인정, 위자료 청구, 전부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혼인 중 제3자와의 동거 사실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 제3자가 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옷, 그릇, 시어머니 유품까지 제 허락 없이 버렸습니다. 아들이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건 재산권 침해이자 정신적 피해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이 대폭 올라갑니다. 제3자의 이런 행위는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 가면 남편 측이 더 불리해집니다. 특히 동거인의 행위들이 전부 법정에 공개되면 여론도 좋지 않을 거예요. 합의를 권유하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일한 사람이 왜 처음인 것처럼 물어봐야 하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은 변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그리고 부인께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최소한의 독립적 노후 자금, 명의도용 계좌 환수, 제3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전부 가능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영숙이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정순아, 잘됐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야. 이제야 내 차례야.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기록, 영숙이 잡아준 손, 변호사가 말해준 희망.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당하게. 법률사무소를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영숙이 카페에 가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숙이 돌아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오늘 잠 좀 잤어? 조금.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직도 그래? 응. 습관이 안 바뀌네.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나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무릎은 어때? 아직도 아파? 응. 계단 오르내릴 때 좀 그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참을 만해.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아, 이제는 참지 마. 아프면 병원 가.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알았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나 물어봐도 돼? 응. 너 행복했어? 결혼 생활하면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행복이 뭔지. 영숙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넌 정말 잘 살았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야. 오랜 세월 참고 견디고 그거 아무나 못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 산 건가? 나. 영숙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넌 잘 살았어. 진짜로. 저는 영숙의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숙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이제 울어도 돼.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 눈물이 멈췄습니다. 영숙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닦아? 고마워. 저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나를 위해? 그래. 내 인생이잖아. 남은 인생은 내가 살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 인생. 영숙이 말했습니다. 넌 지금까지 남편 위에, 시부모님 위에, 아들 위에, 손주 위에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영숙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봐. 시간 많아.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그 사람이요. 엄마 물건들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응. 그리고요. 서윤이한테요. 자꾸 새할머니라고 부르래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윤이가 거부하는데도요. 그 사람이 자꾸 그래요. 민준아. 네, 엄마.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엄마,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랑 그 사람이요. 자꾸 싸워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로도 싸우고, 집안일 문제로도 싸우고, 그 사람이 엄마처럼 안 한대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하고, 아빠가 화내면 그 사람도 화내고, 매일 싸우는 소리만 들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도요. 요즘 저한테 화내요. 왜 엄마 편을 안 들었냐고. 왜 가만히 있었냐고.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알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응.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언제 뵐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정리할 게 있어서. 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응. 뭐래? 집 분위기가 안 좋대. 영숙이 웃었습니다. 그럴 거야. 당연하지.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내가 없으니까 집이 안 돌아가는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들,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부모님 돌보고, 손주 돌보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 정말 대단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영숙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넌 대단해. 그 오랜 세월을 견뎌냈잖아.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저는 물었습니다. 뭘 선택해? 내가 어떻게 살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영숙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내가 선택할 차례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오늘 우리 어디 갈까? 어디? 그냥 산책이라도 하자. 집에만 있지 말고. 좋아. 영숙과 함께 밖에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넌 지금부터 행복해질 거야.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이 웃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보장해.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가자.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좋아.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 차례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영숙이 옆에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숙과 함께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와 연락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할 내용입니다. 첫째, 재산 분할. 집은 남편 명의지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절반을 청구합니다. 둘째,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셋째, 제3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넷째, 명의도용 계좌 환수. 결혼 초기 부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기록 덕분에 가사노동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남편 측이 더 불리합니다. 특히 제3자의 행위들이 법정에 공개되면 여론도 좋지 않을 겁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측에서 답변이 왔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금액이 과하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송 가겠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제3자의 행위들, 그러니까 부인의 물건을 버린 것, 손주에게 거짓말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법정에 공개된다는 얘기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록이 결정타였습니다. 판사가 이걸 보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이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협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만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영숙이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종 합의안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제3자 배상금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처음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 돈이면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작은 집도 구할 수 있고 생활비도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제 인생이 밥값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펜을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받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정순. 변호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편 측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곳인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도 있고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부인께서 그동안 쌓으신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연락처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영숙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끝났네. 진짜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영숙아. 영숙이 웃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명함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준 명함. 중년 여성 재취업 지원센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을 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저는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가볼까 해. 영숙이 명함을 받습니다. 좋은데? 가보자.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그날 저녁, 영숙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영숙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시간 많아.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뭔데?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 저는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넌 오랜 세월 누군가의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엄마였고, 할머니였잖아. 이제는 그냥 김정순으로 살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김정순. 제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서명했고 돈이 입금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건넸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용기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 살지만 부인께서는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기록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인을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저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덕분에 저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응.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합의 끝났다고 들었어요. 응.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서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뵐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 줄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기다릴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다 끝났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축하해, 정순아. 고마워.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축하한다고 밥 먹자. 알았어. 저는 영숙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찾아가면 됩니다.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늦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제 차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크지 않지만 제 집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엌이지만 제 부엌입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차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에는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제라늄입니다. 5년 전 시어머니 장례식 날 집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는 시들어가던 꽃이었는데 이제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저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정순아, 일어났어? 응. 오늘 센터 가는 날이지? 잘 다녀와. 응, 고마워. 영숙이 말했습니다. 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 알지?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응. 진짜야. 고마워, 영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 예전과 똑같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정순, 오늘은 뭐 할까? 센터로 갔습니다. 중년 여성 재취업 지원센터. 한 달 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을 돌보며 배운 것들이 많으니까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중년 여성들입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습을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랑 헤어지고 혼자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자유로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우리 잘 될 거예요. 그렇겠죠. 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슈퍼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저녁 반찬 재료. 예전에는 가족 넷 분량을 샀지만 이제는 저 혼자 분량입니다. 하지만 서글프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간단하지만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서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제라늄을 봤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센터에서 배운 것들, 새로 사귄 사람들, 혼자 먹은 저녁,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 하루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닌 저를 위한 하루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저는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제라늄에 물을 줬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내 속도로 살기로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김정순, 62. 이제부터 저는 저로 살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